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경매, 최근에 경매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심박수가 있다 그럴까요? 대단하죠. 부동산 경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이제 높아지다 보면 부동산 경매 시장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경매 시장,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는 거죠. 한 10년간의 자료를 놓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고, 우리가 경매 시장에 참여를 하는데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겠는데, 자, 전국 경매 시장의 매각 건수, 매각률의 추이를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자료는 부동산 태인 경매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부동산 태인 경매에서 VIP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도 들어가 보면 이제 VIP 상담 조금 돈 들어가요. 그래도 자꾸 들어와서 배우시면 여러분 경매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사설 경매 정보지만 상당한 그 자세한 부분들까지 여러분 앞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참고적으로 전국의 경매 건수, 매각 건수, 매각률의 추이로 보면 이 자료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부동산 경매 건수는 연간 10만 건 이하로 2014년에 내려갔었죠. 그런데 이제 2017년에 다시 이러한 회복세를 나타낸다는 거 이제 그래프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매 건수가 또 늘어나는 거는 반대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요, 경매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 그래서 매각률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8월까지 5만 건 중에 14,000건 가량이 매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률, 즉 매각률은 총 매각 건수에서 매각 건수, 총 경매 건수에서 매각 건수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 매각률은 비율이 낮으면 경매 시장이 이제 침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률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30% 미만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2012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시장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매각 변동률, 매각가율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10년을 보면 2019년부터는 또 경매 시장이 화랑기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불황기, 화랑기 이렇게 시장을 타죠. 파도와 같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풍선 효과라 그러죠. 여기가 누르면 한쪽이 튀죠. 그러니까 서울이 규제를 하면 수도권이 튀는 거죠. 요새 수도권이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요, 파주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참 잡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풍선 효과를 가지고 있다. 사실 최근에 그러한 부분은 풍선 효과의 뜻부터 알아야죠. 무슨 얘기예요? 이자율의 문제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든, 자, 그러면 다음에 보면 전국 평균 매각가액 및 입찰 경쟁의 추이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쭉 보면 여러분 연도별로 너무 쉽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2016년도 수준까지 이제 집권했다는 거죠. 2016년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좋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입찰 경쟁률과 이제 매각가율이 상당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2020년에는요, 이게 사실은 6개월 분이잖아요. 그런데 6개월에 벌써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6개월에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상당한 거죠. 반기분인데 벌써 1년을 놓으면 상당하게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지역별 매각률의 경매 건수의 추이죠. 지역별로. 자,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전국. 자, 전국이 이제 까만 선의 깊은 부분이죠. 그런데 수도권이 어떻게 돼요? 천상 수도권 시장이 이제 주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방의 경매 건수는 회복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매 건수의 비율은 축소되고 있으며 매각률이 경우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별 매각가율과 입찰 경쟁률. 이게 전국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면 전국에서도 보면 2019년에 살짝 올랐다가 하여튼 2020년대에서 상당히 가파름세가 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률, 매각가율도 그렇지만 입찰 경쟁률의 추이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이후에 해서 이제 다시 화랑기에서 불황기에 들어왔다가 다시 화랑기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별 경매 건수라든지 매각률의 추이, 이것도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유형별이라는 거죠. 단독, 아파트, 연립, 주택. 사실 아파트 시장은 2015년, 16년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매각률. 왜 그러냐면요. 물건이 많이 없어요. 맞잖아요. 왜?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주택, 단독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데 떨어지는 성향으로 봤을 때는 연립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연립시장이.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어땠어요? 연립시장이 아파트 시장보다 더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또 회복기로 진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유형별 매각가율, 입찰 경쟁률의 차이 쭉 볼 수 있죠, 이제.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보세요. 결론적으로 단독주택도 오르고 있고 가장 심하게 오르는 게 뭐냐? 아파트라는 거예요, 아파트. 입찰 경쟁률은. 물건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경쟁률은 오르죠, 당연히. 그렇죠? 물건이 없으니까 경쟁률은 가파라지게 오르겠죠. 자, 부동산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경매 시장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지역별 이제 유형별 주택 경매 시장의 동향을 이제 총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자, 매각률을 보면 전국의 어느 시장에서 지역별로 끌어가고 있느냐면 대전과 세종시 아파트예요. 세종시의 지역이. 그 다음에 3위 인천, 경기, 대구. 전국으로 28%인데 대전, 세종이 40%면 더블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 다음에 단독, 연립 이러한 식으로 이제 유형별로 되고 있다는 거죠. 매각가율도. 매각률. 그 다음에 매각가율. 세종시 아파트는 119%까지 쓴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입찰 경쟁률도 사실은 세종. 요새 세종 난리죠. 그래서 2020년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아파트 물건이 경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건 너무 확연히 알 수 있죠. 특히 대전, 세종 등 주택가격이 상승률이 높았던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표에 의해서 보면 어때요?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가 상위권이고 비수도권에서 연립주택이 하위권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연립시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저평가된 연립이 오히려 오름폭은 더 셀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이라든지 경기 등 수도권보단 주택가격이 저렴한 서울, 대전시, 인천시장이 이제 경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오를 만큼 올랐다. 갭이 없겠다. 우리 요새 항상이 아니라 요새 최근에 이슈들이 뭐어요? 갭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 갭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유형별 주택시장의 동향, 사실은 이 동향만 갖고도 해석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경매시장에 대한 완숙한 부분을
원숙한 부분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물건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쭉쭉 넘겼습니다만은 여러분 차분히 여러분 다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앞에 좀 좋은 자료가 아닐까,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 경매 시장의 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본다면 경매 지표 간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유형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서 경매시장에서도 수요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쏠림 현상. 그렇죠? 아까 뭐 쏠림 현상 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향후 주택 매매 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는요, 시장성 조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매에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장성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 사견을 전제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사견이에요, 제 사견. 여러분은 부동산 경매 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기 변동에 대해서 자꾸 삼박자에 대한 시장 읽기를 잘해야 돼요. 읽기라 그러죠. 시장의 변화성을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부동산 경매 시장이 시장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냐, 경매 시장이냐 부동산이냐, 아니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바뀌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 그리고 경기 변동 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논문을 써봤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참 저도 궁금했어요. 과연 부동산 시장이 경매 시장을 끌고 가겠느냐, 아니면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가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보통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부동산 시장이 6개월 선행을 하고 경매 시장이 6개월 후행을 한다는 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경기 변동까지 나와서 한번 해봤더니 말이죠.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 부동산 시장, 경매 시장, 경기 변동과는 서로 선행과 후행을요, 누가 먼저 선행을 하고 후행을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꼭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경매 시장이 좋다, 경매 시장이 좋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서로 맞물리고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요, 경매 시장이 안 좋다 그랬어요. 경매 시장이 좋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석사, 박사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부동산 학과에서 공부들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은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근거로 한 실무의 부분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론과 실무는 이퀄이 돼야 된다. 이론을 모르는 실무가 없고 실무가 이론을 근거로 하지 않는 실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공부를 해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는 경매 시장이 불황기라고 판단할 수 없음을 결론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공부를 할 때는 부동산 시장이나 경매 시장,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이 오는지 저보다 더 좋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러면 경매 과연 뭐냐는 거죠. 경매의 종류와 원인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공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렇죠? 뭐 형식적인 경매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임의적인 경매, 강제경매, 공매 이렇게 나누자고요. 임의경매는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적인 부분에서 경매, 즉 사적으로 돈을 대여했는데 갚지를 못하죠. 그러면 사적 자체를 못하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돈 안 주면 린치를 한다든지 어떤 가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렇죠.
국가기관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서 돈을 회수하는 거, 이걸 임의경매죠.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게 강제경매란 말이에요. 강제경매, 법의 힘에 의해서. 근데 임의경매는 뭐예요?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매매를 하거나 뭐 구매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주택을 하거나 뭐 토지를 매수할 때 다 자기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를 해요? 그렇죠? 금융을 일으키죠. 대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좋은 경기가 좋거나 내 삶이 괜찮으면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돈이 안 돌아가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대출을 이자가 지연이 되게 되다 보면 근저당권자 누구예요? 채권자, 은행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경매를 넣는 경우를 우리는 임의경매다. 그리고 아까 같이 사인 간의 거래를 했는데 돈을 못 갚았을 때 하는 거를 강제경매다. 공매는 뭐예요? 국가기관에 세금을 못 받았을 때 캠코가, 대체적으로 캠코가 하죠. 그걸 뭐 정부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캠코에서 일률적으로 거의 알아서 하죠. 의뢰를 해서 하죠, 국가기관에. 그런 거를 공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매 참여 이유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뭐 잘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경매 강의를 해보면요, 어떤 분들이 왔느냐면 말 그대로 중후하신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경매 참여를 하는 거 보면 젊으신 분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경매 참여하는 이유들이 뭐냐는 거죠. 첫째는 다 들어보면 돈 벌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 돈 번다는 걸 좀 유식하게 말한다 그럴까요? 뭐냐? 수익성이죠.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 측면이에요. 무슨 얘기? 경매 시장에 무슨 얘기냐면 필드에 가보니까, 부동산 거래 시장에 가보니까 매매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경매 시장에. 근데 경매는 뭐라 그래요? 3번만 떨어지면 반값에 살 수 있다. 이 개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경매를 공부하면요, 절대 일찍 낙찰받기 힘듭니다. 왜? 이 고정관념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지표를 보여줬어요. 어떤 자료를 봤느냐면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죠. 어디 자료? 그렇죠. 대전과 세종시의 자료를 보니까 매각가율이 120%를 상회하는 거예요. 119%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여러분. 그거는 무슨 얘기냐? 실수요자 측면에서 지금 100%에 나온단 말이죠. 매각가율이. 이게 누가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사가 했겠죠.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중개사님들이 많이 조언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 측면에서 부동산 거래 시장보다 경매 시장에서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경매에 참여해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 관리를 위한 부분도 있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래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 경매 배울 필요 있네.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기 변동에 따라서도 이게 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재산 관리를 위함이다. 자, 그 다음에 투잡하기 위함이죠. 투잡.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직장을 하나 가지면 이게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투잡이 뭐예요? 자스트 오버 브레이크잖아요. 일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 경매에서는 중후하신 분들이 경매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경매 강의를 해보면 뭐 대학 졸업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회사, 그렇죠? 뭐 S, K 뭐 많잖아요. 이런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경매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왜? 그만큼 우리가 이제의 많은 부분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투잡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섯 번째가 경매 대중화예요. 경매 대중화. 경매 왜 대중화됐을까? 여러분 지금 경매 시장에 가보면 가장 무서운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세요? 집행관 아니에요? 누구다? 맞아요. 제가 더 간단히 얘기할게요. 준마부대라 그래요. 누구? 주부님들. 왜 주부님들이 이 경매 시장에 많이 갈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경매는 쉬워졌다는 얘기.
그 경매 쉬웠다. 그러나 사실은 좀 내공도 있어야 돼요. 경매가 대중화된 이유가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 예전에는 경매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뭘로? 그렇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요. 이 자료는 닥터 현의 퍼펙트 경매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경매 어렵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쉬워졌다. 경매는 남의 집을 빼앗는 거다. 내가 낙찰을 받지 않으면 남이 낙찰. 저도 예전, 이제 오래됐죠.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남이 가슴 아픈 집을.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공부를. 그래서 내공이 없다는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빚잔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매 물건을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빚잔치에서 오히려 할 수도 있어요. 절대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매를 하면 집을 반값에 살 수 있다. 절대 지금 반값에 못 삽니다. 살 수 있는 거는 물건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파트 같은 건 매각가율보다 더 높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브로커들에 의한 시장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브로커들에 의한 시장, 경매 시장은 언제 했느냐? 민사소송법 당시입니다. 민사소송법 당시. 지금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기에는 경매가 불리하다? 이게 예전에 항상 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죠. 부동산 침체기에는 오히려 경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경매의 편견에서 꼭 깨지길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매 장단점, 장점, 단점 아까 제가 다 얘기한 부분이세요. 시세보다 저렴하다, 매도자 시장, 당연히 매도자 매수자 시장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획득 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대법원 들어가면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www. 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총체적인 부분이세요. 경매를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사설 정보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태인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태인에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제가 이 자료만 넣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경매 총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이제 기초를 하는데 여러분, 벌써 매각물건 명세서 나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걸 보시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물건이세요. 이 물건인데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권리분석 이제 우리가 보면 권리분석에는 임차인 분석과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분석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말소기준 등기 찾는 법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세요. 말소기준 등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 사이트에는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사설정보지이기 때문에 이 말소기준 등기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이 말소기준 등기를 찾음으로써 이제 인수와 소멸의 부분이 해결이 되죠. 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대항력 없느냐의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경매의 부분을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낙찰받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매에 낙찰받기 위한 전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권리 분석입니다. 두 번째도 권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권리 분석을 다시 보면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첫째도 권리 분석, 두 번째도 권리 분석이다. 그래서 그 권리 분석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낙찰받은 물건의 종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경매 강의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어느 날은 보면 아파트를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아파트 낙찰 받아보겠다고. 그런데 낙찰을 받으려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상가가 좀 된데 또 상가 공부를 해요. 상가 하다가 또 뭐 해요? 상가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면은 낙찰받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낙찰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어떻게만 하면요? 맞아요. 낙찰금 높이만 세죠. 그래서 경매는 배울수록 뭐냐? 낙찰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그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뭐를 받고? 토지를 또 받고. 그래서 경매 강의를 하다 보면 1년 전, 아니 3년 전, 5년 전에 만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놔뒀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나요. 그래서 종류를 분명히 무슨 얘기냐? 한쪽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찰 횟수의 중요한 사항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유찰 횟수 여러 번 떨어지니까 야, 이번 받으면 되겠다. 그 안에는 권리 분석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유찰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론과 실무 중에 어느 거를 택할 것이냐. 여러분 고민하실 거예요. 이론과 실무. 자, 이론이 없는 실무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실무를 안다는 건 이론이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론과 실무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한다면 이론을 좀 우습게 봐요. 그런데 멀리 가질 못해요. 우리가 뭐예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하듯이 이론과 실무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중요하다라는 말 표현 자체가 우리는 무색해야 되는 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권리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낙찰받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죠. 선택과 집중. 아까 사실은 말을 했죠. 어떤 종류를 할 것이며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건의 낙찰을 받고 그 수익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즉 모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제 시간에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우리가 경매시장의 변화라든지 경매시장의 오해와 진실, 경매를 받으면 수익성이 있는데 그 수익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 이번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